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 정보경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경찰 701페이지 첫 페이지 하단에 정보의 질적 요건이 나옵니다. 정보의 질적 요건. 자, 그 정보의 질적 요건 각 그 요건들의 의미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적실성은 사용 목적과 관련된 겁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작성 배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치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과 관련성은 곧 정보 문제와 관련성하고 똑같죠. 왜냐? 우리 정보 작성해서 배포하는 목적 자체가 이 치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목적과 관련된 거, 문제와 관련된 거. 그래서 적실목, 적실문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목적과 관련된 거, 문제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정보 목적과 관련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그러면 정보의 질적, 그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질적 요건이, 자, 적실성, 적실목, 적실문. 정확성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사실과 일치해야 뭘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과 일치해야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성,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정확사, 적실목, 적실문, 정확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완전성은 우리 경찰학 안에서 완전성은 하여튼 싸그리 다 수집하고 싸그리 다 담고 있는 것, 싸그리 다 수집해 놓은 것, 싸그리 다 담고 있는 것을 완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성,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물어볼 필요 없이 싸그리 다 막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적시성은 정보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었는지. 정보 사용자입니다. 정보 작성자가 아니라 정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이 정보라는 것은 누가 사용해? 사용자가 사용하죠. 그래서 정보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맞게 배포되어야 이 정보가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시성, 정보 사용자. 자, 객관성. 중간에 국익중대와 안보 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객관성을 벗어나 버리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정보 생산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생산부서 또는 생산기관의 이익을 감안해서 정보를 왜곡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보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그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정부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보를 만들었으면 객관성에 위배됩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객관성에 위배되면 정확성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객관성에 위배되면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객관성에 위배되면, 즉 엉뚱한 목적을 향해서 이 정보를 만들어버리면, 엉뚱한 이유를 근거로 정보를 만들어버리면 사실하고도 멀어져가지고 저 위에 정확성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문에는 이 객관성에 위배되는 거, 정부 정책 합리화, 일본의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의 일본의 상황을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거냐 말 거냐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사신을 2명을 보냈더니 그 2명이 돌아와서 서로 다르게 얘기했죠.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 당시에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즉 엉뚱한 이유 때문에 틀리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했죠. 그것을 갖다가 객관성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객관성에 위배되면 정확성, 사실과도 다른 것을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객관성에 위배되면 정확성에도 위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이 객관성 위배되는 것을 딱 하면서 지문을 낼 때는 지문에다가 객관성만 넣고 정확성은 안 넣습니다. 근데 같이 넣으면 같이 찝어줘야 되는 것이죠. 같이 넣으면 같이 찝어주지만 둘 중에 하나만 넣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객관성에 위배되면 정확성도 함께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정보의 효용. 자,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자, 먼저 형식 효용은 형식을 맞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효용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2번 첫 끝에 대통령 등 최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정보 보고서는 일면주의 원칙이 뭐야? 한 장짜리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높은 사람, 저 지휘권자, 경찰청장이나 또 시도청에서는 시도청장 이렇게 보고할 때는 한 장짜리로 보고해야지. 그 지휘관들 바빠 죽겠는데 정확하게 보고한다고 해서 5장짜리, 10장짜리 보고하면 나가 이 새끼야 그러죠. 바쁘기 때문에 한 장짜리로 보고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고서의 형식을 한 장으로 맞춰달라는 거야. 형식을 한 장으로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 효용입니다. 자, 시간 효용.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될 때 이 정보의 효용, 시간 효용이 높아지고요. 자, 접근 효용. 이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 부서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근 효용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경찰청 정보기록실 운영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정보기록실이라는 것이 뭐죠?
첩보가 수집되면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쓰든 안 쓰든 간에 그걸 기록을 해 둡니다. 그게 바로 정보 기록실이에요. 만약에 첩보 수집됐을 때 기록해 두지 않는다면 그 첩보는 다 어디가 있죠? 첩보 수집했을 때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그 첩보 보고서 자체로 어느 개인 정보관, 하여튼 어느 뭐 캐비넷에 있든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는 이 개인 정보관 PC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찾아? 수없이 많은 개인 정보관 PC 안에 들어가 있어.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어. 그걸 어떻게 찾냐고요.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야 이런 정보 있어? 하면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우리 속성이 그냥 카메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때, 행세할 수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옆 동료가 야 너 여기 어떤 정보 있냐? 없다고 그런다니까요. 통상. 그래서 첩보가 딱 수집되면 이 정보 기록실에서 거기에 개략적인 사항을 다 입력을 해 둔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정보 기록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정보 기록실을 검색해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정보 기록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기록실을 운영하는 것이 접근 효용, 그 첩보에 대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그 첩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기록실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정보의 분류 기록 관리와 가장 관련이 깊고요. 정보의 분류 관리 기록, 정보의 분류 기록 관리 자체가 정보 기록실이죠. 정보를 이렇게 보관할 때, 첩보를 보관할 때 분류해서 기록해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 접근 효용,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관 개인 PC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기록실에다가 이렇게 기재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보 기록실을 드나들면서 필요한 정보 첩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접근 효용입니다. 자, 소유 효용. 3번에 정보는 국력이다. 이게 소유 효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종 효용들은 특정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들이 특정 효용, 이 효용이다, 이 효용이다, 그걸 아셔야죠. 자, 소유 효용. 정보는 국력이다.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정보기관에, 그 나라에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서장하고 시장하고 만나면 주로 누가 누구한테 부탁해? 서장이 시장한테 부탁하죠. 그러면 시장이 다 들어줘. 거의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시장은 민선이죠, 민선. 하여튼 투표를 통해서 된 사람들이 대빵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투표를 받고 선출된 사람들이 대빵이야. 702페이지요. 702페이지. 그런데 그 시장들이 서장 말을 들어요. 왜 들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수사권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정보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서장하고 시장하고 만나서 뭐 밥을 먹는데 서장이 시장한테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시장님 뭐 테니스 잘 치신다면서요. 뭐 테니스장 엄청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듣는 시장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새끼 뭐냐 이거 내 뒷조사하냐? 기분 엄청 나빠요. 기분 엄청 나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일거수일투족을 좀 아는구나.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소해 보이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국력이다. 어떤 국가가 정보 역량이 엄청 강하면 그 국가가 강대국인 거죠. 정보 역량이 엄청 강하면. 그래서 이 정보는 국력이다. 이게 정보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나라가 힘을 쓴다. 측면에서 소유형입니다. 소유형.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을 쓴다. 국력이다. 그래서 정보는 국력이다. 소유형이고요. 702페이지 정보의 효용. 자, 맨 끝에 통제효용은 정보는 통제돼야 되죠. 통제되지 않아? 그러면 가치가 없죠. 왜냐? 나만 알고 있어야 그것이 정보로서 효용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적국에서도 다 알고 있어. 골때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이용 당하는 정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는 통제돼야 되죠. 즉 보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효용 3번 차단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차단의 원칙, 즉 필요한 사람한테만 배포하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배포하지 않는 것. 방첩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정보를 분류해보면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정보의 분류. 자, 먼저 요소에 따라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고, 오른쪽 위에 사용 수준에 따라서 수략수입니다. 그래서 전략정보, 전술정보. 사용 수준에 따라서, 즉 최고 상층부가 쓰는 것이 전략정보, 하위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술정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 분석 형태에 따라서 분기 현판입니다. 그래서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기본정보가 과거에 대한 정보예요. 과거에 대한 정보 쭉 모아놓고 정리해 놓은 거, 그것이 현용정보, 현재에 대해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현용정보고요. 판단정보는 미래정보입니다. 미래 이렇게 바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이 판단정보입니다. 판단정보를 보시면, 자, 1번에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끝에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 평가한 정보예요. 그래서 3번에
둘째 줄에 정보 생산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정보죠. 왜? 아니 현재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도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 3번에 정보 생산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정보래요. 근데 4번에 일반적으로 정보 사용자는 판단 정보보다는 현용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대요. 좀 골 때리죠. 아니 최고 능력과 재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해놓고 실제 정보 사용자는 이 판단 정보보다 현용 정보에 관심도가 더 높대. 이게 뭔 이유죠? 여러분, 이 정보 세계는 지휘관을 정점으로 해서 정보가 운영됩니다. 지휘관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죠. 주로 지금 막 현안 문제가 있어. 지휘관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휘관을 막 보좌해주는 것이 정보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지휘관의 가장 큰 관점이 뭐예요? 지금 경찰 조직이 먼 미래에 으뜸 가는 경찰, 세계 인류 경찰, 이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휘관은 이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휘관은 거기에도 관심은 있지만 거기에 관심은 조금 있고, 지휘관의 주된 관심은 현안,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휘관 옷 벗어야 돼. 그래서 지휘관은 현안에 필히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 사건 엄청 많이 나니까 엄청 지금 방방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타개해 나가지 못하면 청장 옷 벗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휘관들은 늘 먼 미래 일보다 현안에 필히 꽂혀서 현용 정보를 주로 요구하는 것이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기능 자체도, 정보국 자체도 지휘관이 요청하는 그 현안을 해결하는 현용 정보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보기관 또는 정보부서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극정보, 보안정보 또는 소극정보, 적극정보, 소극정보를 보안정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안정보, 소극정보는 국가를 지키는 정보, 국가 경찰 기능에 관한 정보를 이 소극정보, 보안정보라고 하고, 그 이외에 적극정보는 그 이외의 모든 정보를 얘기하는데 국가가 잘 살려고 하는 정보, 국가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정보를 이 적극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나라 지키는 정보, 보안정보, 소극정보, 나라 잘 살기 위한 정보가 적극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 수집 활동에 따라서 인간정보, 기술정보, 활인기죠. 활인기, 저 위에 목적보, 목적소, 그 다음에 활인기. 인간정보가 인간을 통해서 정보관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인간정보고, 기술정보는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기술정보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영상정보, 신호정보죠. 오늘날은 인공위성으로 반경 10cm 물체까지 다 그냥 확인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 세계죠. 그래서 그렇게 인공위성이라든가 그런 영상정보, 또 신호정보, 이런 걸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 기술 정보고요. 아래 첩보 출처에 의한 출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먼저 근본 출처하고 부차적 출처. 근본 출처는 원 출처로부터 바로 입수하는 거. 부차적 출처는 한 번 거쳐서 받는 거죠. 원 출처로부터 바로 받는 것이 근본 출처. 한 단계 거쳐서 받는 것이 이 부차적 출처고요. 오른쪽에 공개 출처하고 비공개 출처가 있습니다. 자, 공개 출처, 니은의 신문,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받는 것이 공개 출처고, 비밀 출처가 비밀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입수하는 것이 이 비밀 출처입니다. 그래서 비밀 출처가 니은의 정보관이 하는 거, 그다음에 공작원, 협조자, 귀순자, 외교관, 주재관, 이렇게 비밀스러운 활동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이 비밀 출처입니다. 이쪽에 공개 출처는 TV, 라디오, 논문, 이런 것들,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 잡지, 논문, TV, 라디오 이런 것들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공개 출처고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 비밀 출처가 공개 출처보다 훨씬 더 양질의 정보고 훨씬 더 중요한 정보, 이렇게 생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비밀 출처가 비밀스럽게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비밀 출처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정보 세계가 비밀 출처에 비해서 이 공개 출처의 중요성을 결코 얕잡아 보지 않는, 즉 공개 출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 세계입니다. 그 밑에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 705페이지 첫 번째 화살표에 공개 출처에서 얻은 모든 첩보가 비밀 출처에서 얻은 첩보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공개 출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화살표에 일반적으로 비밀 출처 정보의 획득 비용이 공개 출처 정보의 경우보다 높죠. 비밀 출처를 획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간첩을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지, 또 간첩 체류비 줘야 되지,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공개 출처 정보의 획득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자원 낭비 예방이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공개 출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705페이지 가운데 당구장 표시에 미국의 랜슨이란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국 정보기관 정보의 80% 이상이 공개 출처로부터 입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출처가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막 여기저기에 막 공개돼가지고 막 흘러다니잖아요. 그거를 유능한 정보관이 이렇게 픽해서 끄집어내서 이미 공개된 그 자료들 안에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 활동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보기관 정보의 80% 이상이 공개 출처로 입수된대. 아니 정보기관 정보 보고서의 80% 이상이 공개 출처 정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 출처가 엄청 중요한 거죠. 북한에서 우리나라 간첩 막 보내지 않습니까? 간첩 잡아가지고 뭐 했나 보면 전부 다 TV 보고 TV 신문 보고 그거 막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낸다는 거야. 정보 세계가 그런 것이죠. 또 오늘날은 옛날에는 공개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없었는데 요즘은 막 정보의 홍수 시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유용한 정보가 엄청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분석하고 조합하고 이런 역량을 가진 정보관이 공개 출처로부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면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 세계입니다. 그 두 번째 당구장에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스파이를 보내려면 그 양성 간첩 훈련시켜서 보내려면 돈이 겁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갈 수 있으면 스파이를 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학생이 가면 그 학생이 여러 가지 공개 출처로부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또 학생은 대학원생,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지적 역량까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지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 공개된 것들을 막 바라보면서 플러스해서 역시 공개된 것이지만 논문도 공개 자료잖아요. 논문을 막 접하면서 거기에서 양질의 의미 있는 것을 뽑아내가지고 본국에 보내주면 그 본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 세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역시 공개 출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개 출처, 비밀 출처가 있어. 어떤 것이 더 중요해? 그냥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공개 출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 세계다. 자, 아래 정기 출처 정보와 우연 출처 정보. 정기 출처, 정기적으로 받는 거,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는 거. 우연 출처, 우연히 만났는데 정보를 줬어. 그것이 우연 출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보의 신빙성은 정기 출처가 신빙성이 좀 더 높다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해하죠. 왜냐? 우연 출처는 우연히 만났는데 줘. 다음에 또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뻥까 칠 수도 있는 것이 나한테 뻥까 칠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역정보, 이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정기 출처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되니까 뻥까 칠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신빙성 측면에서는 정기 출처가 우연 출처보다 높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정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환 과정. 일정한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 순환 과정이 각각의 순환 과정 안에 또 소순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정보 활동 과정, 그 다음에 각 순환마다 또 소순환 과정,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큰 순환 과정, 그 큰 순환 과정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4단계가 요수생배입니다. 그래서 요수생배, 요구, 수집, 생산, 배포입니다.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요수생배. 그래서 정보 요구, 그다음에 첩보 수집, 그다음에 생산, 배포, 이 4단계가 순환하면서 정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각 순환 과정 안에는 또 세부적인 또 소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 요수생배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 정보 요구 단계, 요수생배의 첫 번째. 자, 정보 요구 단계 안에는 맨 아래 소순환 과정인데 그 소순환 과정이 기계명조입니다. 기계명조인데 끝에 조정 감독을 사후 검토라고 돼요. 그래서 기계명조 또는 기계명검, 기계명조, 기계명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첩보 기본 요소 결정에서 첩보 수집 계획서 작성한 다음에 명령 하달한 다음에 사후 검토, 조정 감독하는 것이 정보 요구 단계입니다. 자, 정보 요구의 방법이 첩보를 이렇게 수집해달라. 그것이 정보 요구죠. 첩보를 이렇게 수집해달라. 그것이 정보 요구입니다. 자, 의의 니은을 보시면 정보 요구 방법을 통해서 정보 수집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정보기관의 제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즉 이 정보 기관의 역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되어 있는 역량을 계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 정보 요구인 것이죠. 그냥 널려놓고 있으면 뭘 수집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첩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 정보 요구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정보 요구, 첩보 요구의 방법이 PNIO, EEI, SRI, OIR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먼저 PNIO는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라고 해요. 누가 작성해요? 최고정보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정원에서 작성하죠. 국정원에서 PNIO를 작성해서 하달해줘. 그러면 각 부문 정보기관, 경찰청 같은 부문 정보기관, 하위 정보기관에서는 PNIO를 바탕으로 해서 EI를 작성해서 일상적인 정보 활동을 해 나갑니다. 오케이? PNIO를 하달하면 그 PNIO에 근거해서 그 PNIO에 맞춰서 하는 거죠. PNIO에 맞춰서 1년간의 정보 수집 계획서를 짜는 것이 바로 EI인 것이죠. 그래서 자, PNIO 거기 의의 맨 끝에 한 국가의 1년간 기본 정보 운용 지침이고요. 그 아래 특징에 기억 끝에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 지침이 되고, 그래서 니은의 PNIO의 결정 권한은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고,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은 국정원이고요. 아래 자, 디귿에 경찰청에서 정보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청에서 수립하는 정보활동 계획이 뭐예요? 이게 EI인 겁니다. EI. 그래서 경찰청에서 정보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즉 부문 정보기관에서 정보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 PNIO입니다. 그래서 각 부문 정보기관에서는 PNIO를 바탕으로 해서 아래 EI를 작성한 다음에 EI에 따라서 1년 중, 연중 계획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렇게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EI 첩보의 기본 요소라고 하고요. 기억에 끝에 일반적, 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 반복적 이렇게 수집하는 것, 계속적, 반복적, 일상적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 EI입니다. 계획적으로 작성하는 것, 계획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죠. PNIO의 바탕에서 1년간 계획을 EI로 짜. 그 다음에 계획적, 일상적, 반복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미 사전에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전 계획서에 의해서 첩보의 수집이 명령되고요. 자, 특징이 계속적, 반복적, 그 다음에 디귿에 사전에 첩보 수집 요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 SRI 그렇게 1년간 규칙적으로 일상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갑자기 어떤 일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지금 막 묻지마 범죄가 칼 위험한 흉기 들고 묻지마 범죄가 갑자기 많이 나타나 버리니까, 사실은 늘상 있었죠. 늘상 있었는데 저도 그 말 때 저런 사건 늘상 있어요. 늘상 있는데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관심을 확 받아버리니까 저거 이제 확 드러나는 것이죠. 저렇게 관심을 확 받아버리면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만 나면 너무 막 언론 보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게 되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들, 이게 현안이죠. 현안. 그 현안이 발생해. 그것은 EI로 안 되죠. 왜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첩보 수집을 하는 것이 바로 SRI입니다. SRI. 그래서 SRI 특정 첩보 요구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자, 니은에 어떤 수시적 돌발 상황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돌발 상황, 현안, 돌발 상황 해결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것이 이 SRI입니다. 그래서 임시적, 단편적, 그다음에 지역적, 지역적 특수 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가 이 SRI입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돌발적이고 단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첩보 요구입니다. 자, 지역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첩보 요구고, 자, 리을에 경찰 업무에 활용되는 정보 요구는 주로 SRI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뭔 말이죠? 아니, EI가 있는데 어떻게 SRI를 경찰 업무에 활용되는 정보 요구가 주로 SRI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휘관은 주로 SRI를 활용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연중 정보활동 계획서를 짜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기관에서는 미래에 우리 조직에 나아갈 방향도 준비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지휘관은 현안에 필히 꽂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기관 관련된 어떤 현안이, 문제가 딱 돌발 상황이 생겨.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지휘관은 옷 벗어야 돼요. 그래서 지휘관은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EI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지금 문제가 된 거,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첩보를 제대로 제공해줘. 그러면 그 정보관이 짱인 겁니다. 짱. 그래서 EI 연중 첩보 수집 계획을 세워놨지만 정보기관 돌아가는 것이 주로 뭘 위주로 돌아가? SRI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경찰도 경찰서 차원에서는 SRI가 별로 없죠. 그러나 경찰청 차원에서는 하루에도 SRI 해야 할 것이 엄청 많죠. 그래서 경찰청에서 SRI 수집하라고 시도청에 쫙 뿌립니다. 어떻게 뿌려? 아침에도 쫙 뿌리고 오후에도 쫙 뿌리고 매일 하루에 적어도 서너 건, 많으면 열몇 건 이렇게 계속 뿌리는 것이 SRI입니다. 왜냐? 현안이 경찰청 차원에서 현안이 계속 생기거든. 그 현안, 어떤 현안이라도 잘못 해결해? 지휘관 옷 벗어야 돼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또 기관은, 또 정보기관은, 정보부서는 SRI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정보 세계의 속성입니다. 자, 아래 OIR을 보시면 이제 기타 정보 요구예요. 자, 의가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PNIO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이 OIR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P&IO의 우선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버린 것이죠. 어떤 정보활동 여건이 상황 자체가 변해버렸을 때 이 OIR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의 니은을 보시면 OIR로 책정되는 정보는 P&IO에 따른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효력을 갖게 돼서 P&IO에 우선하는 정보 목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자,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책 수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게 뭔 말이냐면 정책을 바꿔버리자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전에는 이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실행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근데 국민 여론이 막 너무 안 좋아. 바꿔! 라고 결정을 해놓고 상황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걸 수집하는 것이 이 OIR입니다. 여러분 이 OIR은 우리 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막 뭐 십상시가 나오고 막 최순실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국민들이 막 엄청 막 시위하고 실망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야 그게 SRI죠, SRI. 오케이? 처음에 막 최순실 나타나고 십상시 나타나고 막 그때는 이제 SRI 뭐 노트북이 나타나고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노트북 나타나고 그게 이제 SRI입니다, SRI. 그러다가 광화문 앞에서 막 10,000명이 시위해 5만 명,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150만 명 하면서 탄핵 전국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SRI로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딱 완전 바뀌어버려요. 판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OIR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정보 활동을 하는 기본 판 자체를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P&IO를 변경시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OIR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OI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순환 과정의 두 번째 요수 생배의 두 번째 첩보 수집 단계. 자, 첩보 수집 단계. 니은의 정보의 순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다. 가장 중요해. 또 가장 어려워. 그렇죠. 이 첩보 수집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첩보 수집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첩보를 수집해 와서 그 첩보를 조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골머리는 앓죠. 능력이 엄청 있어야 돼. 보고서 만드는 거. 정보 생산하는 거. 엄청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나 죽지는 않잖아. 정보 보고서 작성하다가 죽은 사람 봤어? 정보 보고서 작성하다가 죽지는 않죠. 그러나 첩보를 수집하다가는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첩보 수집이 가장 어려운 단계고 또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정보기관이라고 하려면 첩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정보는 국력이다. 소유 효용.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정보기관은 뭐 엄청 좋은 정보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보기관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정보기관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은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지. 첩보 수집을 해야 정보기관이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보기관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첩보 수집 자체를 못하면 정보기관이 아니지. 그래서 첩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정보기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또 첩보 수집하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단계고요. 자, 첩보 수집의 소순환 과정이 개수전입니다. 개수전. 계획, 개수전. 개수전. 그래서 계획 세운 다음에 개척, 수집, 전달하는 것이죠. 계획 세워서 개척해. 출처를 개척하는 거죠. 개척해서 수집해서 생산자한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 개수전. 자, 첩보 출처 거기 아래 박스 중에서 두 번째 칸에 첩보 출처 개척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계획 개수전 이렇게 해놨는데 두 번째 개척을 보시면 미음에 이중성, 가외성의 원칙 또는 이중 출처 개척의 원칙. 이중성이 뭐요? 이중으로 두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첩보의 출처를 이중으로. 그러니까 첩보의 원천, 첩보망 자체를 이중으로 두라는 거죠. 왜냐? 어느 한 사람, 한 곳으로부터만 첩보를 받으면 그 첩보가 뻥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첩보 출처를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로부터 획득한 첩보의 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래 둘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고 끝에 상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첩보 출처 개척에 있어서 이중성의 원칙, 가외성의 원칙. 그래서 이중성의 원칙, 이중으로 첩보 출처를 두라는 것이고 가외성이라는 것이 딱 필요한 만큼만 두지 말고 여분으로 좀 두라는 것이 이 행정학 안에서 가외성의 원칙이거든요. 예컨대 어떤 재난 대비 조직을 딱 그냥 필요한 만큼만 둬버리면 그 재난 대비 조직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재난 터지면 그냥 아작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기능에서는 여분의 조직, 여분의 활동을 추가로 두라는 것이 이 가외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중성, 중복성하고 유사한 개념이 이 가외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첩보 출처 개척에 있어서도 단일의 출처를 두지 말고 두 개 이상의 출처를 둠으로써 서로 신빙성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 이중성, 중복성, 가외성의 원칙이고요. 자, 아래 첩보 수집 활동 중에서 국외 수집, 백색 정보관이 있고 흑색 정보관이 있습니다. 이 백색 정보관은
노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교관, 여러분 외교관은 공인된 간첩이죠. 외교관 사실상 공인된 간첩입니다. 그래서 외교관 상대방들이 다 서치하고 있죠. 저 외교관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왜냐하면 외교관들이 정보 수집해서 본국으로 막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정보원이 백색 정보관이고, 흑색 정보관은 노출되지 않은 숨어있는 정보 출처가 이 흑색 정보관입니다. 그래서 상사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상사원이 아니죠. 상사원 중에서 우리가 접촉한 사람이죠. 또 언론 기자, 그래서 뭐 기자들 중에서 우리가 포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있는 노출되지 않은 그게 흑색 정보관입니다. 자, 위에 백색 정보관은 적발돼, 간첩질을 한 것이 적발돼. 그러면 외교 특권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그냥 추방하죠. 그런데 흑색 정보관, 노출되지 않은 숨어있는 정보관은 발견되면 상대방이 죽여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흑색 정보관, 신분 노출이 되지 않아서 감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그래서 활동이 용이하지만 간첩 활동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이 흑색 정보관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요수생배의 생. 자, 기억 중간에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아래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 정보 생산 단계입니다. 자, 니은의 학문적인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는 단계고, 이 정보 간에 어떤 지적 역량이 엄청 요구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까 첩보 수집이 있고 이 정보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첩보 수집이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그죠? 첩보 수집이 아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보 간의 고도의 지적 역량과 정보 간의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이 정보 생산 단계입니다. 왜? 첩보가 수집돼 있어. 그 첩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되고, 또 어떻게 미래로 흘러갈지를 예측해야 이 정보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도 경찰청 8층인지 13층인지 거기에 정보관들이 엄청 있어요. 정부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 딱 모아놓고 이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 어떤 현안이 딱 생기면 아침에 SRI를 각 시도청한테 쫙 뿌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의 태블릿이 발견됐어. 최순실의 활동에 대해서 아는 대로 첩보 보고서 올리라고 시도청에 쫙 뿌려. 그럼 시도청에서는 경찰서에 또 쫙 뿌려. 그러면 전국에 250여 개 맞죠? 예, 250여 개 경찰서에서 250여 개? 아, 맞아. 250여 개 경찰서에서 시도청 거쳐서 쫙 올라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경찰청 8층인지 13층인지 거기에서 쫙 봐서, 이거 픽 해서 여기다가 모니터에다가 쫙 띄워놓고 막 작성하는 거야. 진짜 엄청난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엄청난 직적 역량, 고도의 판단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정보 생산, 정보관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고, 정보 생산자의 지적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면, 아까 첩보 수집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첩보 수집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단계잖아요. 왜냐? 첩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정보기관 자체가 없다니까. 정보기관 자체가 무의미해, 첩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워. 첩보 수집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첩보 수집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워. 근데 또 이 정보 생산 단계는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고, 또 정보 간의 지적 역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 정보 간의 지적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또 정보 생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정보 생산의 소순환 과정이 선기 평분종해 또는 분기 평분종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 분류. 이게 뭐냐면 SRI를 쫙 뿌리면 전국에서 막 몇십 개, 몇백 개가 올라오죠. 그 중에서 하여튼 지금 이 정보 문제 해결에 맞는 거 탁탁탁 픽하죠. 그럼 나머지는 버려? 나머지도 다 기록해 둡니다. 언젠가는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것은 다 거의 기록을 해 둡니다. 기록을. 그리고 나서 그 선택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분석합니다. 평가는 뭐요? 그 첩보 자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첩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지금 골탕 먹이려고 역정보 누군가가 흘린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첩보의 평가고요. 자, 그 첩보의 평가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첩보를 이제 픽했지 않습니까? 픽했으면 그걸 갖다가 첩보의 분석, 이 첩보의 분석이 지금 현안이 드는 현안이 드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시켜보는 것이죠. 수집된 첩보를 지금 문제 해결, 이 문제에다가 대비를 시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 종합 해석입니다. 종합 해석. 다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아래 그 선기 평분종해, 분기 평분종해
좀 세부적으로 찢어서 보면, 자, 첩보의 선택 및 기록,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 일단 엄청 막 첩보가 전국에서 엄청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가려내는 것이 첩보의 선택이고요. 자, 첩보의 기록은 그 중에서 중간에 당장 사용하지 않는 첩보이거나 사용한 첩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죠. 언젠가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아래 평가는 첩보 자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첩보 자체, 신뢰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첩보의 평가고요. 분석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신뢰성 있는 첩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신뢰성 있는 첩보만 쫙 모은 다음에 그거를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에다가 대비시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첩보의 분석이고요. 자, 첩보의 분석 과정이, 즉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죠. 첩보의 분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이 첩보의 분석, 정보의 분석이 오른쪽에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이 있고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은 문제가 풀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즉 계속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이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입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계속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하여튼 자료를 계속 문제가 풀릴 때까지 자료를 계속 수집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이고,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은 지금 취합된 첩보를 가지고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것인데 그 안에 상황 논리, 이론 적용,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상황 논리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풀어보는 거야. 논리적으로. 지금 수집된 첩보가 있는데 그 첩보에 바탕하면 뭐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네. 그럼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상황 논리고, 이론 적용은 수집된 첩보에다가 유명한 이론을 거기다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뭐 한 총련이 과격 시위를 해. 그러면 거기 공산주의 이론을 거기다 한번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대비시켜가지고 얘들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다음에는 뭐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이론 적용이고요.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는 과거 사례를 대비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단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반국가단체가 있어. 그러면 과거의 반국가단체 사례를 갖다가 과거 반국가단체 얘네들도 이런 정도가 되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그렇게 행동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검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논리는 논리적으로 풀어보는 것이고, 이론 적용은 유명한 이론을 적용해 보는 것이고,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는 과거 유명했던 사례를 적용시켜 보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예요? 사례를 대비시켜 보는 방법입니다. 사례를 대비시켜 보는 거. 과거의 유명한 사례, 그 사례대로 그냥 진행되었거니라고 생각하고 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상황과의 비교를 보시면 1번의 중간에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고요. 거기 3번에 가장 간편하고 용이하며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사례대로 얘네들도 하겠거니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근데 이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법, 즉 사례 비교법이죠. 이 사례 비교법의 최대 단점은 뭐예요? 어떤 사례를 가져왔는데 그 사례가 지금 문제되는 거하고 안 맞아. 그러면 완전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완전 엉뚱한 대책을 세워서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자, 선기 평분종해 중에서 종해가 종합해서 그 다음에 해석,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종합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정보의 순환 과정 중에서 요수생배 중에서 마지막 정보 배포. 자, 정보 배포의 원칙이 필시적 계보예요. 자, 필요성의 원칙은 필요한 사람한테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한테만 알리는 거. 그래야 이 첩보가 새나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의 원칙,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만 배포하는 거. 적시성, 적시에. 그 다음에 적당성, 적당한 양만. 상대 받는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 그래서 적당한 양만 배포해야 상대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보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당한 양만. 또 적당한 양만 배포해야 혹시 새 나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새 나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성. 자, 보완성.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정보 활동을 하면서 정보가 새 나가버리면 완전 도루묵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보완성. 자, 계속성.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됐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줘야 된다. 이게 뭔 말이죠? 계속성. 여러분, 정보기관이 어떤 정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부서나 특정 기관한테 그 정보고서를 줘. 그 주는 것은 누구 판단에 의해서 줘? 이 정보기관, 정보를 생산한 정보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정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필요하겠다.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공무원한테 필요하겠다. 이 판단은 정보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자, 정보기관에서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기관한테 정보 보고서를 줬다는 것은 정보기관이 그 공무원이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오케이? 그 공무원한테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줬다면 나라를 위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온 것은 계속 줘야지. 그래야 그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원칙이 왜 있어? 우리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통상 나라를 위해서 정보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다가 정보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기관은 행세하려고 하죠. 정보기관은 엄청 거들먹거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막 가오다시 하는 거죠. 가오다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오다시 하지 말고, 아니 최초에 니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줬으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계속 수집되는 거는 계속 줘야지.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런 의미입니다. 아래 정보 배포 단계 중 정보 배포 단계 중 보안 조치를 보시면, 자, 정보의 분류 조치. 정보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보안 조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 어떤 정보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분류해버리면 각각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에 맞는 보안 대책이 거기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보안 조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인사 보안 조치, 사람 관련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공무원에 의해서 유출되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인사 보안 조치인데, 그 아래 채용 과정 또는 임명 과정에서 보안 심사, 보안 서약, 보안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거 다 사람한테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안 심사, 이 사람 이런 업무 맡겨도 돼? 이거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보안 심사고, 보안 서약, 그렇게 해서 특정 부서, 어떤 비밀을 취급하는 특정 부서에다가 앉힐 때 나는 보안 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이 서약서를 받거든요. 그 보안 서약, 또 보안 교육 보안 잘 지키라고 교육하는 거, 이거 다 사람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인사 보안 조치고요. 물리적 보안 조치는 보호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보호구역, 보호지역, 보호구역, 보호지역 지정하는 것이 물리적 보안 조치고요. 통신보안 조치야, 통신수단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통신수단이 해킹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신보안 조치고요. 자, 오른쪽에 정보 배포의 수단을 보시면, 먼저 비공식적 방법은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이 비공식적 방법이고, 자, 브리핑하고 메모, 구분하셔야 됩니다. 브리핑은 뭐죠? 메모는 그냥 쪽지에다 적어서 갖다 주는 것이 메모고, 브리핑은 모아놓고, 그러니까 지휘관만 불러놓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휘관하고 국장급 다 모아놓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상자를 불러놓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브리핑이죠. 그래서 자, 브리핑은 개인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고 현용 정보의 배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왜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 돼, 이게? 아니, 청장하고 국장들한테 어떤 것을 다 보고해야 돼. 청장, 그 다음에 국장 전체한테 보고하려면 며칠 걸립니다. 자리에 있어야 말이지. 그죠? 근데 청장 지시로, 야, 이거 국장들 다 모아놓고 브리핑해. 라고 하면, 청장 지시입니다. 몇 시까지 국장들 어디 소회실로 오세요. 한 다음에 소회실에 청장, 국장들 쫙 모아놓고, 계장이나 과장이 쫙 PPT 띄워놓고 쫙쫙쫙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에 다 그냥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들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신속히 전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니은에 치밀한 사전 준비와 구술 능력이 요구되죠. 그래서 브리핑의 성공은 브리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버리면 완전 개판되는 것이고,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효과적인 브리핑이 되는 것이고. 자, 메모는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니은에 저 중간에 긴급한 정보, 즉 현용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신속성이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메모 그냥 A4지에다가 딱 적어서 그냥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그냥 청장한테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는 왜 좋아? 청장이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청장이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있을 때나 청장이 어떤 회의를 하거나 면담을 하고 있을 때 다 메모는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청장 회의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메모지 그냥 옆에다가 살짝 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이 회의하다가 옆에 살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합동 임용식에 왔는데 우리 청장은 참석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청장이 대통령이 제대로 우리 경찰 관련된 행사를 하고 갔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대통령 도착, 메모지, 대통령 몇 시에 경찰대학 도착, 메모지 딱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이 다 행사 끝나고 가면 대통령 행사 마치고 14시 30분 무사히 출발해서 청장한테 딱 띄워주는 겁니다. 청장이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회의를 하고 있든지 간에, 대화를 하고 있든지 간에, 메모지는 옆에다 살짝 껴주고 오면 되니까, 청장 자리에다가, 청장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도 옆에다 살짝 놓고 오면 청장이 그냥 이해하고 딱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메모입니다, 메모. 그래서 이 메모는 현용 정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데 아주 적합한 수단이 이 메모입니다. 자, 디귿의 메모는 요약이나 결론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른 수단에 비해서 낮습니다. 즉, 메모를 하면서 장황하게 메모할 수 없잖아요. 그냥 주요 결론만, 주요 요약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성은 다른 수단에 비해서 낮습니다.
아래 일일 정보 보고서를 보시면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재반 정세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서 매일 작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일일 보고서예요. 거기다 하나 써주십시오. 얘가 대통령 일일 보고서. 그렇지, 대통령한테는 매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대통령 일일 보고서를 해서 이제 보고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일 정보 보고서의 대표이고요. 저 아래 특별 보고서하고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특별 보고서 옆에다가 이것은 요청이 없는 거죠. 특별 보고서 옆에다가 요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옆에다가 요청을 받고 하는 겁니다. 요청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보고서 옆에다가 요청 X,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 옆에다가 요청 O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뭐냐면 자, 특별 보고서는 누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고 아래 생산이 부정기적입니다. 즉 특별 보고서는 요청받은 것이 아니야. 아까 첩보가 수집되면 필요한 것만 쓰고 필요 없는 건 버리나요? 아니죠. 다 분류해서 기록을 해둡니다. 오케이? 첩보가 수집되면 다 분류해서 기록을 해둡니다. 근데 그렇게 분류해서 기록을 해두다 보면 특정 주제에 대한 첩보가 막 쌓이죠. 막 쌓이다가 어느 날 정보관이 딱 봤더니 엄청 중요하네. 이게 엄청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 정보 특정 기능에다가 이걸 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돼. 중요한 첩보라고 판단돼. 그러면 정부에서 그때 그 수집된 첩보들을 싹 끄집어내가지고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거기다 전달해주는 것이 이 특별 보고서입니다. 즉 요청받지 않았지만 정보기관에서 딱 봤더니 중요한 정보야. 그때 그걸 정보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주는 것이 특별 보고서입니다.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정보 사용자가 좀 아리까리하니까 야, 니네 정보기관의 판단은 어때? 니네 정보 기능의 판단은 어때? 이 정보의 판단을 해서 만드는 것이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정보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에서 정보 기능의 판단을 요청해서 작성하는 것이 이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입니다. 자, 디귿에 주로 판단 정보를 다루고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정보 경찰 활동. 자, 활동 근거는 뭐 그냥 보시고요. 자, 오른쪽 정보 보고. 자, 정보 보고의 종류가 상황 정보, 정책 정보 뭐 쭉 있는데 자, 상황 정보는 첫 번째 끝에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일시적인 상황이나 진행 과정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거.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는 거. 그것이 상황 정보고요. 속보라고도 하고요. 이번에 상황 정보의 생명은 신속성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보고해버리면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 정보의 생명은 이 신속성이고요. 그러나 신속성에 있지만 육하 원칙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속성이야 생명이. 그러나 육하 원칙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 육하 원칙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육하 원칙, 이 상황 정보가 비록 속보지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급할 때는 육하 원칙을 다 갖추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정책 정보는 주요 정부 시책의 효과, 타당성,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보고하는 것이 정책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정책 정보를 우리 정부 모든 기능의 정책을 막 뒤집어서 난도질해서 정책 정보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여튼 정책 정보 보고서입니다. 아래 정보 보고서의 종류를 보시면 자, 견문 보고서. 견문, 볼견자, 들을 문자 써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술한 거. 이것을 견문 보고서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목적에 입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들었는데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바로 그냥 따다닥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 보고 들은 것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 견문 보고서고요. 자, 정책 정보 보고서는 아까 한 겁니다. 정책 정보 보고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개선점을 보고하는 거. 정책 정보 보고서. 자, 정보 상황 보고서는 아까 저 위에 상황 정보.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정보 상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속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하는 주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주로 집회 시위 상황이죠. 주로. 그래서 집회 시위 상황만 정보 상황 보고서는 아닌데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경찰 업무 안에서는 주로 집회 시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정보 상황 보고서고요. 자, 아래 정보 판단서는 정보 대책서. 이 판단, 여기서 말하는 판단의 의미가 미래를 판단하는 겁니다. 미래를. 그 미래가 언제요? 내일 집회 시위를 한다는데 내일 그 집회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상해보는 것이지, 판단해보는 것이지. 그것이 정보 판단서입니다. 대책은 뭐야? 대책?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경찰 중대를 50개 중대를 배치할 것인지 100개 중대를 배치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대책입니다. 그래서 정보 판단서하고 대책서를 다
다른 것으로 기술을 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것으로 기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 판단서 대책서 내일이나 모레 몇만 명이 와서 시위를 할 것인지 그 몇만 명이 뭐 불법 폭력 시위를 할 것인지 평화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것 그것이 정보 판단서 그 정보 판단이 서면 몇 개 중대를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 자 1번 끝에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 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는 보고서입니다. 대책 그래서 2번에 경력 동원 필요성 있는 중요 집회에 대해서 미리 정보 기능에서 정보 판단서나 정보 대책서를 작성해서 지휘관에 보고하고 경비 수사 등 관련 기능에 전파합니다. 오케이? 정보 판단서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 정보에서 작성하죠. 그래서 우리 중요 집회 시위에 10개 중대를 배치할 것인지 50개 중대를 배치할 것인지 뭐에 근거해서의 정보 기능에서의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집회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못해 또는 일어났다 하더라도 뭐 100개 한 100개 중대로는 대비했어야 되는데 한 50개 중대밖에 되지 못해 가지고 막 그 당일날 막 작살나.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정보에서 책임져야 되죠. 경비가 아니라. 경비는 현장에서 경비 부대 운영하는 것은 경비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개 부대를 배치할 것인지는 정보 기능에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를 갖다가 서장한테 보고하면 서장이 오케이 하면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이 경찰 경력을 너무 적게 됐어 또는 뭐 너무 많이 됐어. 이것이 누가 문제야? 정보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보과장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 정보과장 해보고 싶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 경비과장은 해봤는데 이 정보과장들은 막 느글느글해 사람들이. 그래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주로 이제 서장, 경비과장, 정보과장 이렇게 주로 이제 같이 있죠. 주로 이제 같이 있는데 항상 정보과장 밥이 경비과장이에요. 아니 경력 운영은 내가 다 하고 경비과장이 다 하고 고생은 경비과장이 다 하는데 행세는 정보과장이 다 내줘. 그러면서 이제 정보과장이 막 경비과장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 앞에서 정보과만 막 띄우는 거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시냐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삔대가 확 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막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정보과장이 뭐 경비과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아니 과장님 그거 정보과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맞거든. 우리가 현장에서 세부적인 경력 운영은 경비과에서 하지만 그러나 몇 개 중대를 배치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에서 정보 보고서대로 서장이 오케이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큰 틀에서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정보고서 잘못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경비과장하고 정보과장하고 이제 싸우는 경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경력 운영은 경비에서 하지만 몇 개 중대를 댔지 그 판단 그런 것들은 이 정보 보고서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개 중대 뭐 잘못됐어 누가 책임져야 돼? 정보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아래 용어를 보시면 제가 보고서를 쓰면 저는 그냥 무조건 판단됨, 사료됨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정보 보고서를 쓰는데 보고서를 쓰는데 저도 안에서 이제 보고서 좀 쓰는 거 같은 뭐 좀 쓴다고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에서 쓰는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정보에서 정보 보고서 작성하는 애들은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SRR을 쫙 뿌려가지고 전국 250의 경찰서에서 시도청을 거쳐서 쫙 올라오면 시도청을 거치면서 한번 정제가 되거든요. 거기서 막 갈고 닦아서 본청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본청 정보관들이 컴퓨터에다가 막 컴퓨터 모니터가 여러 개 있어. 막 위에다 또 붙여 있어가지고 막 쫙쫙쫙 띄워놓고 정보 보고서 작성합니다. 어떻게 작성해? 하루에 막 몇 개씩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1년만 해봐. 와 진짜 보고서의 달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일정한 약속에 의해서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이겁니다. 판예 전추. 그래서 판단됨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맨 끝에 우려됨이 가장 약한 것이죠. 그래서 판예 전추, 저 판단됨이 거의 확실시, 그 다음에 예상됨이 비교적 확실, 전망됨이 장기적 예측, 추정됨이 막연히 추측, 우려됨이 그냥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이렇게 그냥 숙지해버리세요.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여러분 신원조사가 있는데 자 신원조사가 주관이 어디예요?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근데 우리 여기 경찰 정보 파트에 왜 들어가? 신원조사의 원칙적인 주관이 국정원장인데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담당합니다. 근데 경찰청이 담당하는 일부 인원 신원조사 누가 해? 정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 파트 안에서 신원조사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보안 업무 규정하고 그 시행 규칙을 보시면 자, 보안 업무 규정 36조 신원조사. 국정원장은 3조 2호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그래서
모든 인원에 대해서 신원조사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안보 관련된 그런 업무 하는 사람만 신원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충성심, 신뢰성만 있어요. 충신이죠. 충신. 전에는 여기에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이렇게 나왔었어요. 전에 이제 충성신이었죠. 지금은 충신만 남았습니다. 오케이? 원래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충신만 남잖아. 그죠? 간신은 가고 충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신원조사의 요건 세 가지가 있다가 지금 두 가지가 줄어서 충신만 남았습니다. 충신만 남았다. 간신은 가고 충신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성실성은 없어지고 충성심하고 신뢰성만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끝에 신원조사를 한다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이 보안 업무 규정에 신원조사 관련된 것이 다 강행 규정이야. 딱 하나만 임의 규정이야. 뭐야? 맨 끝에 45조 권한의 위탁. 우리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한테 신원조사 권한의 일부 위탁할 수 있다. 이 위탁 규정만 딱 위탁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신원조사를 한다. 자, 사망에 관계기관장은 다음 각호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다 강행 규정이에요. 위탁 규정만 위탁할 수 있다고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 대상자가 공비보장직입니다. 공비보장직. 자, 공비보장직 공무원 임용 예정자인데 공무원 임용 예정자 모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괄호에 기밀 취급 직위 임용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그 다음에 보장직,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 관리기관 등의 장 플러스 직원까지 보장직이죠. 그래서 공비보장직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37조에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국정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부장의 해리키스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즉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어. 통보해야 돼? 당연히 통보해야 되죠.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 당연히 통보해줘야죠. 통보해야 한다고요. 아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마련해야 한다면 마련할 수 있다면 마련해야 하고요. 다만 권한의 위탁 규정은 국정원장은 신원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 위탁 규정만 위탁할 수 있답니다. 자, 오른쪽에 시행규칙을 보시면, 자, 국정원장은 다음 신원조사를 한다. 거기에 3급 이상입니다. 3급 이상. 즉 4급 이하는 누가 해? 경찰청장이 하는 거예요. 3급 이상은 국정원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 2항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 군무원. 그 나머지를 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3항에 경찰청장은 1항, 2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하고 신원조사 월별 통계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장이 신원조사를, 원래 이제 신원조사, 원칙적인 신원조사권자가 국정원장인데 경찰청장한테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대상이 시행규칙으로 가면 3급 이상이 국정원장이고 4급 이하는 경찰청장입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25분에 집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집시법 보겠습니다. 집시법. 자, 718페이지를 보시면, 자, 집시법. 먼저 집시법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 불법 집회 시위를 때려잡기 위한 법인가요? 물론 그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죠.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 불법 집회 시위하면 그거를 규제하는 그런 기능이 다 담겨 있죠. 다 담겨 있지만 어디에 방점이 더 놓여 있어?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방점이 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시법 전반적인 규정을 보시면 이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엄청 강하게 처벌해요. 대신 거기서 좀 질서 조금 어긴 거, 예컨대 뭐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라든가 또는 확성기 관련된 어떤 위반, 이런 것들은 기본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집시법이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방점이 놓여져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판례를 보시면 판례 1번에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 자유, 평화적 집회만 집회 자유가 보장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뭐 폭력 집회는 무조건 뭐 강제 해산할 수 있어, 그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원칙적인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원칙적인 표현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선언적 표현, 원칙적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판례에서 이 집회 시위가 설사 뭐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불법적으로 흘러갔다 하더라도 직접성, 명백성,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할 때 직접성, 명백성 요건이 갖춰져야만 집회 시위를 강제 해산할 수 있고 또 금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의 금지와 강제 해산에는 직접성, 명백성 요건이 갖춰져야만 되지, 그냥 위법하다고 해서 뭐 폭력적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 1번이 그냥 선언적인 표현 또는 원칙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4번, 5번 판례가 서울광장 차벽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4번, 5번이 서울광장 차벽사건. 이게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사망하신 다음에 막 시위를 하는데 막 과격하게 폭력 집회 시위를 하니까 그 추모하는 사람들이 서울광장에다가 추모제 집회 시위를 신고했는데 금지 통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한테 강행하려고 하니까 경찰에서 뭘 했냐면 서울광장에 이렇게 서울시청이 있고 이제 광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경찰 버스로 딱 그냥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 완전히 막 틈이 없게끔 쫙 다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원래 집회 시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어떻게 제기했냐면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하나는 내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했다. 자, 또 하나는 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과도하게 한 것은 맞다. 그래서 과도하게 해서 위헌.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삥 둘러싸서 그렇게 한 것은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돼서 그래서 필요 최소한 데를 넘어서 위헌이다. 대신 5번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았다. 왜냐? 네 거주지가 거기가 아니잖아. 네 거주지가 서울광장이 네 거주지야? 아니기 때문에 너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았다. 대신 너의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했다. 그것은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 오른쪽에 용어 정의를 보시면요. 용어 정의에 집회가 있고요. 그 밑에 5개 집회가 있고 저 맨 밑에 시위가 있습니다. 집회, 5개 집회, 시위가 있는데 집시법에서 5개 집회와 시위의 개념 정의는 해놨어요. 근데 집회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대한 개념 정의는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례가 뭐라 그래? 자, 판례에서 집회 바로 밑에 집회란 특정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집회의 개념 징표가 다수, 공동 목적, 일시적 회합이죠. 그래서 다공회죠. 다공회. 다수, 공동목적, 일시적 회합입니다. 다공회. 다수, 공동목적, 일시적 회합. 근데 그 화살표에 다수인데 다수가 몇 명이냐? 그냥 2인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판례에서 다수인데 1인은 당연히 다수가 아니고 1인은 안 되고 2인 이상만 되면 다수다. 그래서 집회의 개념에 2인 이상만 되면 다수로 봅니다. 그래서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화살표에 집회란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2명 이상이라면 집회 시위의 개념 징표에 포함된다라고 봤고요. 아래 주위에 공동 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집회가 아닙니다. 왜냐면 다공회, 다수, 공동 목적, 일시적 회합, 다공회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 목적 없이 미치겠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거 감기 걸렸나? 저 공동 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집회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집회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실질을 가지고 따집니다. 음악회 명분으로, 기자회견 명분으로 필요 없어. 그냥 실질이 집회면 집회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두 번째에 의형상 기자회견의 형식이지만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경우 집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라고 해놓고도 집회처럼 하면 집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래 5개 집회는 5교에서 하는 집회가 5개 집회죠. 그래서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5개 집회라고 하고요. 저 맨 밑에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위에다가 1번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시위의 양태가, 시위의 행위 태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를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그 다음에 유력 또는 기세를, 유력 위에다가 동그라미 2번을 좀 적어주세요. 유력 또는 기세를 보여서, 그래서 그 1번, 2번이 전부 다 이제 불특정한 여기는 다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방법으로 또는 2번의 방법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이 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의 행위 태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력 또는 기세를 보여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는 행위가 이 시위입니다. 시위의 행위 태양이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적어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아래 시위는 넓은 의미의 집회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시위와 집회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넓게 바라보면 이 집회가 더 넓은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시위는 넓은 의미의 집회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위하고 집회는 다른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의 집회에 시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개념이지만 집회가 더 넓은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인 시위는 집회 시위가 아니죠. 1인 시위 이름 잘못 지은 것이죠.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름 잘못 지은 것들. 1인 시위, 집회 시위가 되려면 그 다수가 2인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1인은 집회 시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인 시위, 이름 잘못 지은 거죠. 시위가 아닙니다. 넘어가서
가운데 플래시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플래시몹이 막 사람들끼리 막 약속해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막 춤추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 플래시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래시몹 1번에 중간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바로 해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위입니다. 자, 이 플래시몹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집회 시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컨대 뭐 학문, 체육, 예술 이런 목적으로 했어.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했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 시위 개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피고인이 이게 처벌받은 예입니다. 처벌받은. 그래서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회원 10여 명과 함께 끝에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몹 방식으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 규탄 모임을 진행함으로써 중간에 미신고 5개 지표를 개최했어. 기소됐어. 그러면 처벌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실질적으로 5개 지표에 해당해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근데 네가 사전 신고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몹 집회 시위가 맞아요. 집회 시위가 맞고 그래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이런 것으로 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미신고 5개 집회 시위 개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최자. 자, 거기다가 주최자 최고 높은 사람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왜냐면 주최자가 주관자를 둘 수 있거든요. 주관자가 주최를 둘 수 있는 거 아니라 주최자가 주관자를 둘 수 있어요. 왜냐? 주최자가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두는 거지. 그래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자,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둬서 집회 시위의 실행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유임할 수 있어요. 주최자가 주관자를 따로 둘 수 있는 것이죠.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고요. 자, 저 아래 팁을 보시면 두 번째 팁, 주최자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단체도 상관없고 또 법인격 유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 아래 수배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이야? 이 집회 시위의 자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자유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 없이 다 집회 시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팁에 다수 단체 대표들이 공동 대표를 겸하고 있는 연합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대신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의 부위원장이 집회 사회를 받다면 그 사회자를 집회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한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참석한 단체, 가장 많이 참석한 단체의 부위원장이 사회를 봤어. 주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체로 볼 수 있냐 없냐를 왜 따져? 주체자로 볼 수 있으면 쉽게 처벌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집회가 변질돼. 그러면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주최자는 처벌 들어가거든요. 참가자 준수사항으로 처벌하려면 그 참가자의 구체적인 위반 상태를 적시해야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죠. 그러나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집회가 변질됐으면 주최자는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오케이? 주최자로 볼 수 있으면 엄청 쉽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최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주최자로 볼 수 있는 것이 관여 정도가 엄청 심하잖아요. 여러 단체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참석한 단체 부위원장이 사회까지 봤어. 주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회가 변질됐어? 막 폭력적으로 변질됐어? 그러면 구체적인 구중 없이도 변질된 것만 구중하면 주최자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 첫 번째 줄에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현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한 것에 불과한 사람은 주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나가서 갑자기 뭐 어떻게 얼떨결에 앞에 나가서 뭐 동지 여러분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구호 좀 몇 번 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폭력적인 행위란 것을 구체로 구중해서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지, 집회가 변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아래 질서 유지인,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서 집회 시위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질서 유지인이라고 합니다. 자, 질서 유지인의 자격 요건은 아래 팁 끝에 18세 이상 딱 이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18세 이상 이거 빼놓고 다른 질서 유지인의 어떤 자격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질서 유지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아래 질서 유지선. 자, 질서 유지선이란 끝에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저 끝에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합니다. 이게 집시법에 딱 나와 있는 정의 규정이에요. 정의 규정인데 그 밑에 팁을 보시면 사람의 대열, 버스 질서 유지선 될 수 없습니다. 판례상 이 사람의 대열이 질서 유지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질서 유지선이 그 규정에 띠, 방책, 차선 등 경계 표지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대열, 옛날에 의경들 쭉 세워놓고 질서 유지선이다 이렇게 해서 의경들 그거 뚫리면 막 처벌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의 대열은 질서 유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 사람의 대열은 질서 유지선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신 버스의 대열이 질서 유지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딱 구체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대열이 질서 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해석상 버스의 대열도 질서 유지선이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요.
맨 끝에 인도 경계석이나 차선 등 지상부는 질서 유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맨 아래 5개 집회 시위의 신고 절차 처리 기한을 보시면요. 자, 신고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면 720시간 전부터 자, 신고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 720시간이 30일이죠, 30일. 왜 30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48시간 전에 2일이죠, 2일. 그러니까 3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시간 단위로 얘기해놨을까요? 이게 시간 단위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 단위로 신고하고, 시간 단위로 보장하기 위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이게 720시간을 72시간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지. 근데 그렇게 틀리게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 72로 딱 바꾸잖아요. 아, 그럴싸해. 근데 720시간입니다. 그래서 720시간, 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이틀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하면 접수증을 교부해줘야 됩니다. 접수증 교부는 언제 교부해줘야 돼? 즉시 내줘야 됩니다. 즉시 내줘야 됩니다. 자, 보안 통고를 할 수 있죠. 보안 통고는 언제 할 수 있어요? 12시간 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안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지 통고는 48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집회 신고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20시간 전부터 하니까 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한 일주일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주일 5개 집회 시위 신고를 해놨는데 그 첫날에 뭐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어. 그러면 나머지 날짜 다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최초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원칙적인 금지 통고는 48시간 내에 접수한 지 48시간 내에 금지 통고를 해야 되는데, 연속된 집회 시위에 있어서 앞쪽 날짜에 폭력 시위를 했으면 비록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 제한 통고 있죠. 이 제한 통고는 기한이 없어요. 제한 통고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집회 개최하기 전까지만 제한 통고를 하면 되고, 또 심지어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집회가 개최된 이후라도 제한 통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집회 시위 신고와 개최의 절차고, 자, 그다음에 각종 통고할 수 있다예요. 누구한테 통고할 수 있죠? 자, 이 통고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답니다. 오케이?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통고를 하려면 송달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각종 통고를 하려면 통고할 수 있는데, 그리고 통고하려면 송달을 해야 한다요. 그 송달은 어떻게 돼?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최자에게 보안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통고하려면 서면으로 송달해야 돼. 그 송달은 주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통고할 수 있다. 통고하려면 송달을 해야 된다니까. 그 송달은 주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이 규정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먼저 그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자, 제출 기관이, 자, 경찰서장, 2 이상 경찰서 관할이면 시도청장, 2 이상 시도청 관할이면 경찰청장이 아니라 주최직 관할 시도청장입니다. 이게 전에 비상 발령권자는 경찰서장, 시도청장, 경찰청장까지 딱 올라가잖아요. 2 이상 시도청을 관할하면 경찰청장으로 비상 발령권자는 딱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5개 집회 시위 신고는 경찰청장은 이 신고 대상권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2 이상 경찰청 관할이면 주최직 관할 시도청장한테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3번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즉시 내줘야 합니다. 접수증 교부, 즉시 접수증을 내줘야 되고요. 자, 4번에 주최자는 신고한 5개 집회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신고해놓고 집회 시위 안 하려고 하면 24시간 전까지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니까요. 자, 근데 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 밑에 과태료 사항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가 아니라 경쟁자가 있었을 때, 즉 자기 때문에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를 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쟁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대로 집회 시위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왜냐?
집회 시위를 개최하지 않아. 그걸 알려줘. 알려주면 경찰관서에서 최초 금지 통고 받은 사람한테 연락해주죠. 너라도 개최하려면 해라. 이렇게 연락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회 시위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철회 신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남의 권리를 지금 뺏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도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자, 넘어갈게요. 그 페이지 넘어가고 724페이지, 725페이지. 자, 보안 통고를 보시면 1번에 중간에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주최자에게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완 통고는, 그러니까 보완 통고를 하려면 송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송달이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자, 아래 제한 통고는 기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집회 개최 직전까지만 통고서를 전달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3번에 제한 사유가 새롭게 발견됐어. 그러면 집회 시위 개최 중이라도 제한 통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금지 통고 그 아래 둘째 줄에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집회 시위가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인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당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 통고는 원칙적으로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할 수 있는데,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여러 날에 걸친 집회 시위 신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앞쪽 날짜에 폭력 집회를 했어. 그럼 나머지 날짜 금지 통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금지 통고가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난 때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5번의 이의 신청과 재결을 보시면요. 자, 이의 신청과 재결. 먼저 이의 신청 중간에 금지 통고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 10일 이내 금지 통고를 한 경찰관서 바로 위 상급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정과 136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10일 이내 누구한테? 바로 위 상급 경찰 관서장한테. 나머지는 다 그냥 해당 관서장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해당 관서장의 이의 신청, 이의 제기하는 것인데, 집회 금지 통고만 바로 위 상급 경찰 관서장한테 1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재결을 보시면 둘째 줄에 이의 신청 접수 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재결해야 되고요. 24시간 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니은에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고요.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그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됐겠지.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해서 집회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소송. 이번에 이의 신청 거치지 않냐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또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집회 시위의 금지를 보시는데요. 왼쪽이 절대적 금지 사유고 오른쪽이 이제 기타 금지 사유입니다. 자, 절대적 금지 사유가 1번에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집회 시위 주최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기억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집회 시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해산된 정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그런 정당이 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산 정당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집회 시위는 그 자체가 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봐서 그냥 절대적인 금지 사유로 뒀고요. 니은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안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치기까지 명백한 집회 시위. 폭행, 협박 이런 것으로 직접 명백한 집회 시위 절대적 금지 사유로 봤고요. 자, 오른쪽 기타 금지 사유를 보시면 기타 금지 사유 1번 보안 통고 받고도 기한 내 보완하지 않았어. 그러면 금지 통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 두 건 이상 동일 일시 장소에 중복적으로 두 건 이상 신고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접수된 5개 집회 시위. 다만 이 나중에 접수된 5개 집회 시위를 그냥 무조건 바로 그냥 금지 통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아래 기억에 저 중간에 중복되는 2개 이상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아래줄 끝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해서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아래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으로도 안 될 때 그때 뒤에 접수된 신고를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 권유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때 뒤에 접수된 5개 집회 시위에 대해서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에 뒤에 접수된 5개 집회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 접수해서 5개 집회 시위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아까 이 집회 시위 신고한 다음에 개최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고 이렇게 경쟁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집회 개최 1시간 전에 개최 사실을 또 통보해야 됩니다. 개최하지 않으려면 철회 신고서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되고, 또 개최한다 하더라도 1시간 전에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자, 아래 관련 판례는 이게 뭐냐면 이게 남대문 경찰서 사건인데, 남대문 경찰서 이 집회 시위 신고 접수하는 그 경찰관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서울 중앙에서는 특정 장소, 이 뭐 서울 광장이라든가 광화문 앞이라든가 이런데 막 집회 시위 신고하려고 막 서로 막 경쟁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민원실 문 열면 막 서 있다가 막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서로 먼저 왔다고 막 주장하니까 남대문 경찰서 정보관이 막 누가 먼저 왔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서로 주장하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다 가라고, 누가 먼저 왔는지 모르니까 그냥 금지 통과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야, 아니, 나중에 접수된 사람을 금지 통고하라고 해놨는데, 순위를 가릴 수 없다고 그래서 모두 다 금지 통고를 해버리면, 아니, 법에도 없이 그렇게 모두 다 금지 통고를 해버리면, 집회 시위의 권리 자유를 네가, 경찰 정보관, 네가 그냥 맘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 권리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례 밑에서 5째 줄 끝을 보시면, 접수 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 신고된 모든 5개 집회의 개최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불어드는 것이 용인된다면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반려 행위, 그냥 누가 먼저 왔는지 가리지 못해서 싸그리 다 그냥 반려해버린 거, 이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즉 법적 근거 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했습니다. 자, 아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보호를 요청하는데 또 금지, 제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 근방에서 집회 시위가 개최될 때 이 거주자들이 장소 보호 요청을 하면 금지 또는 제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 학교인데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이제 고등교육법이 대학교거든요. 중등교육법이 중고등학교고,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대학교는 안 들어가고 초중고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집회 시위가 있어. 그러면 이 장소 보호 요청을 학교에서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장소 보호 요청을 하면 경찰이 금지, 제한 통과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군사시설 주변 지역. 그래서 주거지역, 학교인데 대학교는 아니고, 그 다음에 군사지역 주변 지역, 여기에서 보호 요청을 하면 금지 통고,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개 집회 시위의 금지 장소. 자,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지금 예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정된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오케이? 개정된 조항이 이 조항인데 개정된 다음에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자, 먼저 옛날에는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를 그냥 아예 금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막 저 헌법 불합치 엄청 맞았거든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엄청 맞아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좀 구분을 해서 이 사부 요인, 3번에 사부 요인의 관적 공간은 이게 다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 이 거주하는 곳은 그냥 예외 없이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금지해놓고 나머지는 광범위한 예외를 뒀어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할 수 있는 사항도 둔 것이죠. 그래서 그 1번을 보시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풀어준 것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가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 그러면서 거기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 그러면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예외적으로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광범위하게 뒀어요. 오케이? 근데 3번 사부 요인 관적 공간은 예외 없이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금지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바뀐 조항입니다. 바뀐 조항인데 여기 대해서 또 헌법 불합치 나왔어. 이 3번에 예외 없이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금지해놓은 것 중에서 두 가지 대통령 관저하고 국회의장 공간 앞에 있는 두 개가 각각 다른 판례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내년 5월 31일까지는 효력 유지예요. 내년 5월 31일까지는 그냥 이 조항 유효하고 그 전까지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기 3번에 예외 없이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금지해 놓은 거, 이 3번 중에서 대통령 관저하고 국회의장 공간, 이 두 가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효력은 유지됩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아래 7번 야간 5개 집회 시위가, 이게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조문은 그대로예요. 조문은 개정하지 않았어. 그대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야간, 그 야간이 해진 후 해 뜨기 전까지, 해진 후 해 뜨기 전까지 애는 5개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된대. 다만 집회 성역상 부득이해서 주최자가 질서 유지를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한 조건을 붙여서 야간 5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하여튼 야간 5개 집회 시위 금지돼요. 오케이? 금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과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5개 집회, 그 다음에 야간 시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야간 5개 집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개정을 하지 않은 거야. 그 시한까지. 그래서 이거 그냥 무효 조항이 돼버렸어요. 야간 5개 집회 금지. 야간 5개 집회 금지. 그 다음에 야간 시위 금지. 자, 야간 5개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 시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한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냥 무효 조항이 되면, 그러니까 야간 5개 집회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죠. 야간 5개 집회는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 5개 집회는 당연히 가능하고, 주간 5개 집회는 당연히 가능하고, 야간 5개 집회가 이 집시법상 금지가 되어 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다음에 개정 시한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야간 5개 집회 금지 조항이 그냥 무효가 돼버렸어. 야간 5개 집회는 그냥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야간 5개 집회는 무조건 가능해요. 자, 근데 야간 시위 금지는 나눴어. 나눠가지고 그 한정 유형 결정이 뭐냐면, 야간 시위 금지는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에 금지하는 것은 위헌인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금지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예요. 근데 그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해진 후부터 자정 전까지,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그 금지 규정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여기에 적용을 하면 위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진 후부터 자정 이전까지는 야간 시위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야간 시위 금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간 시위는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그냥 금지되는 겁니다. 그냥 금지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예. 저기 야간 5개 집회 금지는 그냥 통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는데 법률 개정 시한까지 개정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냥 무효가 돼버렸어. 야간 5개 집회 금지 조항 자체 무효가 돼버렸어. 야간, 그래서 5개 집회는 낮이건 밤이건 그냥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야간 시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둘로 나눠가지고 해진 후부터 자정까지, 그 다음에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 둘로 나눠가지고 해진 후부터 자정까지 여기에 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위헌, 그러니까 금지가 안 되는 거죠. 허용되는 것이죠. 대신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금지가 합헌 금지. 그래서 아주 심야,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 그때는 야간 시위는 금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밑에다가 써놓은 거 보시고, 자, 오른쪽에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자,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모든 도로가 아니에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그래서 대통령령에 딱 적시가 돼 있어, 그냥. 그래서 그냥 그냥 무조건 아무 곳이나 도로통 이름 붙여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딱 정해져 있는, 열거되어 있는 그 도로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질서 유전 설정 고지를 보시면, 자, 신고받은 관할 경찰 관서장은, 신고받은에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신고받은. 그러니까 경찰 관서장이 질서 유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집회 시위 신고를 받은 거. 그래서 미신고 집회 시위에는 이 질서 유선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시법상 질서 유선은 신고받은 5개 집회 시위에 대해서 설정한 것만 집시법상 질서 유선인 것이죠. 미신고 집회에 설치한 것은 그것은 그냥 사실상 그냥 설치된 것이지 집시법상 질서 유선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고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끝에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질서 유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모든 집회 시위에 반드시 질서 유선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받은 집회 시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정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해도 되고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이번에 질서 유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질서 유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시위 장소에는 경찰 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면으로 고지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막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그냥 구두로 알릴 수 있고요.
자, 3번에 신고받은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 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침범, 손괴, 은닉, 이동,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죠.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구 과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신고받은 집회에서 설치한 질서 유지선. 그래서 미신고 집회에 설치한 질서 유지선은 취지법상 질서 유지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신고 집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신고받은 집회에 설치한 질서 유지선 효용을 침해하면 처벌하는데 그 처벌 형량이 엄청 기본형이야. 이 6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구가가 지시법상 가장 기본적인 처벌이거든요. 처벌의 기본형이거든요. 그래서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 우리는 막 엄청 심각한 잘못한 것 같은데 지시법에서는 그냥 기본형으로 처벌합니다. 자, 맨 아래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을 보시면 10번에 2번의 중간에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반사시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성기 사용에 있어서 확성기 소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확성기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어? 아니에요. 확성기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이렇게 일정한 명령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명령에 위반하면 그때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령에 위반했다는 것은 측정을 다시 해야 돼. 다시 측정해봐야 또 위반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성기 소음 기준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면 최초에 측정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그래서 그것이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 다시 뭐 제한 명령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그걸 위반했을 때 다시 측정해서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삥삥삥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확성기 관련된 처벌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비과장 할 때 본청에다 물어봤어. 올해 처벌한 거 있냐고. 올해 하나도 없다. 전국에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그럼 작년에는 있었어요? 작년에는 한 건 있었나? 그게 이 확성기 관련된 위반 처벌하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처벌할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힘들게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따 그게 또 나옵니다. 자, 확성기 등 소음 기준 및 측정 방법. 자, 대상 소음도. 이 대상 소음도는 뭐죠? 측정 소음도. 이 확성기 등 사용한 측정 소음도를 보정을 거치면 대상 소음도가 됩니다. 측정 소음도, 측정한 소음도를 보정을 거치면 대상 소음도가 돼요. 그 대상 소음도 안에는 등가 소음도하고 그 다음에 최고 소음도가 있습니다. 등가 소음도는 뭐예요? 등가 소음도는 이제 평균 소음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소음도는 뭐 가장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자, 등가 소음도, 그 다음에 최고 소음도가 있어요. 이것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 각각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주악종도 기타, 주악종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악종도 기타, 주악종도 기타 이렇게 여섯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주거지역, 학교, 그다음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악종도 기타, 주악종도 기타. 그다음에 주간, 야간, 심야 이렇게 돼 있죠. 자, 주간이 07시부터 해지기 전, 야간이 해 졌어, 그다음에 자정까지, 심야가 자정부터 07시까지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소음 기준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데 셋, 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3, 2, 2, 3, 2, 1 이렇게 돼 있어요. 3, 2, 2, 3, 2, 1. 그 다음에 65, 65, 75, 85, 85, 95입니다. 65, 75, 85, 95예요. 오른쪽으로 5씩 빼주면 돼요.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지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주악종도 기타 돼 있고 주간, 야간, 심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각각이 3칸, 2칸, 2칸, 3칸, 2칸, 1칸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각각 맨 앞이 65, 75, 85, 95 거기서 5씩 빼주면 돼요. 이걸로 그냥 끝나면 엄청 좋을 텐데 5씩 빼지 않고 죄송합니다. 5씩 빼지 않고 10을 빼야 하는 곳이 하나 있어. 이게 불규칙이죠. 불규칙은 불규칙에서. 근데 이게 규칙이 되려면 321, 321 하면 규칙이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322 여기가 불규칙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만 65, 75, 85, 95인데 5씩 빼주는데 322 여기만 10을 빼죠. 65. 나머지는 다 5씩 빼줍니다. 그냥 60, 55, 60, 80, 75, 8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악종도 기타 322, 321 거기서 불규칙인 쳐 322 저기서만 10을 빼고 나머지는 다 5씩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아래를 보시면 2번에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유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피해자가 유치한 곳에서 측정합니다. 이 소음이 발생하는 곳, 확성기 사용하는 곳에서 측정하지 않고 이 피해자 유치 장소에서 측정해요. 그러면 좀 더 소리가 크더라도
좀 더 그거를 용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한 사람 유치한 곳에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유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 아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지면 위에 1.2에서 1.5m. 그래서 높이가 가슴 정도예요. 높이가 3.5m 되면 떨어져서 죽지. 높이가 가슴 정도고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1에서 3.5m 사이고요. 오케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거리가 1에서 3.5m. 높이는 가슴 높이 1.2에서 1.5m. 거기서 이제 측정합니다. 다만 주된 건물 경비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간이 건물에서도 측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광장 확성기 막 시위하는 거 싫으면 서울광장 한가운데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신고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거기서 측정해버리니까 더 소음을 더 적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광장 한가운데다가 막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서 신고하면 거기선 측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소음 측정을 신고한 사람, 피해자, 신고한 사람 유치한 건물에서 측정하는데 그 측정 장소에 그런 간이 건물들은 거기서 측정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 확성기 등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해서 둔 조항이고요. 자, 3번에 확성기 등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들을 측정 소음도라고 하고, 아래 대상 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들을 배경 소음도라고 합니다. 즉 현장에는 확성기 소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소음, 뭐 버스 다니면서 내는 소음, 이런 소음들이 원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성기 등이 있을 때 소음을 재고 확성기 등 사용하지 않을 때도 소음을 재는 거죠. 그래서 확성기 등 사용하지 않을 때 재는 것이 배경 소음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내일 큰 집회 시위가 있어. 그러면 하루 전에 그 장소 가서 재웁니다. 하루 전에 가서 재워가지고 그걸 배경 소음도로 해서 비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측정 소음도가 있고, 네, 배경 소음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4번에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10dB 이상 커. 그러면 보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측정 소음도, 즉 확성기 소리가 충분히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보정하지 않습니다. 즉 까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3에서 9.9dB 차이로 크면 이제 보정해줍니다. 이때 보정표가 있어요. 보정표가 정해진 대로 보정한 그 다음을 이 대상 소음도로 보고요. 자, 그 아래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측정 소음도하고 배경 소음도하고 비슷한 거지. 즉 확성기 사용하나 안 하나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이때는 그냥 확성기 소음이 없는 것으로 그냥 봐버립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자, 5번에 등가 소음도, 즉 평균 소음도는, 등가 소음도, 평균 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합니다. 그 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미만이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하고요. 자, 6번에 최고 소음도는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1시간 내 3번 이상 최고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면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자, 7번에 다음 행사,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하고요. 다음 행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왜 그래? 주거지역 소음 기준이 가장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자, 국경일 행사,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 행사. 그 다음에 주관부처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었죠. 국가보훈부 기념일 행사. 국가보훈부가 하는 기념일 행사는 엄숙한 행사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장 높은 기준, 이 주거기준 소음도를 적용합니다. 자, 저 아래에 방정 표시에 신고 대상 집회 시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음 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학문, 체육, 예술 뭐 이런 거, 이 소음 기준은 적용돼요. 그것도 집회잖아요. 그것도 5개 집회지 않습니까? 학문, 체육, 예술 뭐 이런 거. 그래서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이 소음 제한 규정은 모든 집회 시위에 다 적용됩니다. 대신 1인 시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아래. 왜냐? 1인 시위는 집회 시위가 아니니까. 집회 시위라면 무조건 소음 기준 제한 적용됩니다. 대신 1인 시위는 집회 시위가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고요. 자, 오른쪽에 소음 기준 초과시 규제를 보시면 소음 기준 초과시 규제는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등 일시 보관 등 조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질시법상 소음 기준 초과를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어. 그 명령을 위반했을 때 또는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했을 때 그때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 후 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재측정해서 재측정 결과 소음 기준 초과했을 때 그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측정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다시 어겼을 때 다시 측정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벌이 엄청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이거 처벌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건, 전국에서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이 소음 기준 초과로 인한 형사 처벌입니다. 자, 소음 기준 위반했어.
그럼 형사처벌 조항이 어떻게 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가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주식법 처벌의 기준형입니다. 기본형. 그래서 아까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도 똑같이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시법이 하여튼 집회 시위를 하다가 조금 뭐 어겼어. 질서를 좀 어지럽혔어. 그냥 기본형으로 처벌합니다. 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방해했어. 그럼 엄청 강하게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로 엄청 강하게 처벌합니다. 자, 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주장에 통보하고 정복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시법상 출입은 정복 출입만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회 시위 현장에 정복 출입만 가능합니까? 우리 집회 시위 현장에 막 사복 경찰관 깔려 있어요. 제가 집회 시위 배치될 때 주로 뭐 검거팀장, 체포팀장 이런 걸로 많이 출동했었습니다. 다 사복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현장에 사복 형사들, 그다음에 사복 정보관들 엄청 깔려 있어요. 왜냐? 집시법에서는 정복 착용 출입만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직법을 근거로 또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직법상 활동을 위해서 사복 출입도 가능합니다. 자, 아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보시면 자, 4번에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즉 그리고 그 방해한 사람이 아래 군인, 검사, 경찰관이면 5년 이하 징역으로 해서 엄청 강화 처벌하죠. 그래서 이 집시법이 집회 시위를 하면서 뭐 질서를 좀 어겨, 뭐 질서 유전 효용 침해한다든지 또는 확성기 관련해서 뭘 어겨, 그러면 기본형으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구가로 그렇게 처벌합니다. 기본형으로. 그런데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그건 엄청 강하게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 또 그다음에 군인, 검사, 경찰관이면 5년 이하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집시법이 불법 집회 시위 규제하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훨씬 더 방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쉬었다가 저기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734페이지 특정인 참가 배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인 참가 배제. 주최자 및 질서 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파 단체에서 시위하는데 우파 단체가 와서 막 끼려고 하죠. 우파 단체가 시위하는데 좌파 단체가 끼려고. 그래서 주최자나 질서 유지는 그걸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해요. 언론사 기자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언론사 기자 배제할 수 없는데 다만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시 현장 가면 여러분 우리 막 언론사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집회시 현장 가면 막 기자가 수백 명. 우리 언론이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신고제잖아요.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사 설립이 허가제가 아니거든요. 신고제거든요. 그래서 저 우파 단체, 좌파 단체에서 각각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를 막 신고해놓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현장에 와서 완장 차고 막 그렇게 막 다 카메라 들고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 경찰을 감시하는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기자들 출입 거부할 수 없는데 다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완장을 착용해야 돼요. 이렇게 기자라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완장을 차지 않으면 그러면 출입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집회 주최자는 경찰과는 참가 배제할 수 없고 대신 언론사 기자라 하더라도 신분증 제시, 기자완장 착용 등 조치 없이 집회 시위 장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그것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언론사 기자가 주최자 등 참가 배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참가했어. 그럼 처벌할 수 있어요? 원래 그 5번에 일반인은 참가 배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하면 처벌하거든요. 근데 언론사 기자는 신분증이 없거나 완장을 차지 않아서 참가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취재 목적으로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집회 또는 시위 해산을 보시면 관할 경찰 관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해산할 수 있는 사유가 쭉 나오는데 그 사유에 직접성 명백성이 이 적시가 돼 있는 사유도 있고 직접성 명백성이 적시가 안 돼 있는 사유도 있어요. 특히 미신고 집회는 직접성 명백성이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저 다 들어오신 줄 알았네. 죄송해요. 저 다 들어온 줄 알고 제가 35분에 시작한다고 해놓고 지금 뭐 별로 한 건 없어요. 저기 734페이지 하단에 집회 시위 해산 사유가 나오는데 그 집회 시위 해산 사유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해산 사유가 있는데 어떤 것은 직접성 명백성 요건이 거기에 적시가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직접성 명백성 요건이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직접성 명백성 요건이 적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판례는 하여튼 이 5개 집회 시위 강제 해산하려고 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할 때 이 직접성 명백성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 해산 사유로 미신고 집회가 적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접성 명백성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판례는 미신고 집회를 하더라도 강제로 해산하려면 직접성 명백성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시행령에 구체적인 강제 해산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령 17조를 보시면 첫째 줄에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 관사장 또는 관할 경찰 관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그 아래 뭐 미신고 집회 시위, 금지된 집회 시위, 그다음에 사후에 해당하는 집회 시위가 종결 선언된 집회 시위입니다. 종결 선언된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주최자,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강제 해산 절차가 종자명직이에요. 종자명직인데 그 중에서 종결 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써놓기를 종자명직, 자명직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종자명직이 있고 자명직? 왜 자명직이야? 종결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생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종자명직 중에서 어떤 것을 생략할 수 있어? 종결선언 요청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명직, 자명직. 자, 그리고 이 종자명직 중에서 이 종자명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종결선언 요청은 주최자 등한테 하는 겁니다. 나머지 자명직은 시위대한테 하는 겁니다. 참가자, 시위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결선언 요청은 주최자 등한테 하는 것이고, 자진해산 요청, 그다음에 해산 명령, 그다음에 직접 해산 이런 것들은 나머지 세 개는 참가자들, 즉 시위대들한테 하는 겁니다. 저 중간에 판례를 하나 보시면, 자, 자진해산 요청을 할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냥 취지만 담겨 있으면 됩니다. 자진해산하라는 취지만 담겨 있으면 반드시 자진해산 요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도 취지만 담겨 있으면 자진해산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저기 73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738페이지 맨 위에 처벌 규정을 보면 이 집시법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처벌 규정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엄청 강하게 처벌해.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 그리고 군인, 검사, 경찰관이 방해하면 5년 이하.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엄청 강하게 처벌하고, 대신 집회 시위를 하다가 좀 질서 좀 어긴 것은 그냥 기본형으로 6개월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 벌구하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거기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구하로 처벌하는 것이 디귿의 질서 유선 효용 침해, 그다음에 리을의 확성기 관련된 명령 위반 이런 것들은 기본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집시법이 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집회 시위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법률이 아니라 이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더 놓여진 법률이 집시법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